있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인사말을 하시면서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기억납니다.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본인이 강조하는 성소수자, 저는 성소수자에서는 강조하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죄송하게도 80년대 386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독립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큽니까? 저는 개별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의거한 판단을 저해하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압박, 댓글이라는 이름의 압박, 사회의 극렬한 이해 집단의 압박이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도대체 현재 법원의 현 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80년대에 갇혀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인식을 보다 시대조류에 맞게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관 경력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자 위주로 발탁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발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공 서열 파괴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만 그 연공서열 파괴가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되고 조직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내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을 그 경력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 후보자께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신 거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게 두 개의 본인 주장으로는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신 게 거의 전부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판결을 놓고서 사회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요할 만한 판결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단체의 고유 성향인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판결 내용으로 지금 후보자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지금 뭐 조국 수석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 나를 놓고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의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데인지는 우리 후보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현 법무비서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제인권법 연구에 간사하다가 비서관 가셨죠. 자, 헌법재판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좌파 논리로 헌재에서 소수 의견 내셨던 분이고, 낙마하긴 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변 부회장 출신, 안경환 교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했지만 조국 민정수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법연구회 박경화 대법관,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실련 대표하셨고, 한인석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그림, 어떤 퍼즐에 무슨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거고요. 알고도 모르신다 그러면 떳떳하지가 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하다 자, 이게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기 위해서 파보다 나온 자료가 아니라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판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SNS에 욕설, 한미 FTA, 민노당 불법 후원금 사건 다 통령과 다른,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했죠. 이래서 안 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 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이경규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님 질의 다음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다 쓰고 후보자 답변 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에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드리고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후보자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대법원장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념적인 편향성을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 청문회장이 좀 적절하게 또는 필요한 자리가 잘 될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역시 쭉 여러분의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의견을 낼 때는 후보자와 관련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이제 대법원장 되는 게 경륜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 맞지 않죠. 그동안 쭉 해왔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하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50세 그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경륜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코드 인사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인권법 연구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말을 하듯이 현재 474명의 4분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법관 3,600여 명 중에서 6분의 1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그 연구에 후보자가 가입했다 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을 이야기할 때는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전혀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는 이야기한 대로 법관은 판결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못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상 해당된다. 약간 넓어졌지만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냈고, 또한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때도 근무 환경 탓에 걸린 병이라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이 오히려 이 판결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끊임없이 사회 소수자 약자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는 법관의 자세를 보인 그런 것이 아니었냐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후보자께서 적절히 인사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신뢰도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법원의 신뢰도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이 예를 들어 법원의 전문성이나 법원의 민주성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독립성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그동안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듣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현재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내부의 독립 부분이 조금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그 연구회에서 일선 판사 507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97%가 법관의 독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법행정 분야다. 97%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88%의 이 법관은 대법원장과 가끔 법원장 등이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보직 평정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수백 분의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이 현재 법원 내부에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있었던 게 3번밖에 없는데 가장 있어서는 안 된 2009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해서 아주 부적절한 부당한 지휘를 했던 그 사건 때, 또 2003년 대법관 재청 관련 제도 개선 요구를 할 때, 이럴 때 하고 나서 3번째로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2가지가 지적됐습니다. 하나는 법원 행정처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는, 법원 행정처 담당을 했던 법관이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문제지만 이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또는 약간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의혹에 대한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해서 징계를 받았고, 이 후자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전부 보지 못해서 단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 조사위원회 발표도 그렇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대법원장님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이유,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한 내용까지 모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내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기대가, 국민적 기대가 우리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추천되어 있고 오늘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사 말씀에서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들이 이 대법원장 권한 축소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고, 또 인사평정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점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위랄까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행정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예, 전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인사말을 하시면서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기억납니다.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짧게 좀 하는 답변을 해주시죠. 본인이 강조하는 성소수자, 저는 성소수자에서는 강조하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부분이 큽니까? 저는 개별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의거한 판단을 저해하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압박, 댓글이라는 이름의 압박, 사회의 극렬한 이해 집단의 압박이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도대체 현재 법원의 현 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80년대에 갇혀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인식을 보다 시대조류에 맞게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관 경력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자 위주로 발탁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그 단체의 고유 성향인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판결 내용으로 지금 후보자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지금 조국 수석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 나를 놓고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의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데인지는 우리 후보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현 법무비서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제인권법 연구에 간사하다가 비서관 가셨죠. 자, 헌법재판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좌파 논리로 헌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발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공서열 파괴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만 그 연공서열 파괴가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되고 조직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내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을 그 경력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 후보자께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신 거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게 두 개의 본인 주장으로는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신 게 거의 전부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판결을 놓고서 사회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요할 만한 판결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죄송하게도 80년대 386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독립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된